마지막으로 본 건 그가 햇빛 속에 서 있던 실루엣이었다. 바위들이 쏟아지기 직전 그는 낮고 거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마치 밤에 이불을 덮어주듯 무덤을 봉인하려는 말투였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숨이 막힐 듯이 짓눌리는 어둠, 뼛속까지 파고드는 검은 침묵이었다. 다음엔 정적이 찾아왔다. 무겁고 완전한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정적. 그리고 그 뒤엔 추위가 왔다. 바위 벽에서 오는 냉기와는 다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오는 냉기. 차가운 현실이었다. 찰스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15년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 동안 함께 마신 커피, 함께 떠난 도로 여행, 점점 의무로 변해가던 기념일들. 우리는 한때 동료였다. 아니, 어쩌면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걸지도 모른다. 나는 늘 과학자였고 손톱 밑엔 흙이, 꿈속엔 광물이 있었다. 찰스는 달변가였다. 마케팅,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매끄러운 얼굴과 항상 적절한 말투.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도 멈췄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가 연구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조용해졌고 내게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왜? 라고. 이번 발견은 단지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계 전체에 중요했다. 나는 시에라네바다 산맥 깊숙한 곳에서 탄탈륨과 나이오뷴 광맥을 발견했다. 전략적 희귀 금속, 수백 년간 잊힌 땅 밑에 묻혀있던 보물. 수백억 원어치일지도 모른다. 난 그에게 별로 관심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저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다. 처음 그에게 지도를 보여줬을 때 그는 웃었다. 함께 가보자. 예전처럼 우리 둘이서. 나도 웃으며 생각했다. 우리 다시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는 가방을 쌌고 나는 지도와 채굴 계획을 챙겼다. 산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숲을 지나며 나는 암석 구조를 가리켰고 그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다. 정오쯤 등산로에 도착했다. 채굴지는 외진 곳이었다. 도보로 200m 정도 오르면 나오는 곳. 나는 5년 전 답사 중에 동굴 입구를 표시해 두었지만 더 깊이 들어갈 시간은 없었다. 그날은 뭔가 전율이 느껴졌다. 발견의 전율, 그리고 어쩌면 신뢰 같은 것. 찰스는 2개의 배낭을 들었다. 내 것은 가벼웠고 그의 것은 불필요하게 무거워 보였다. 왜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등산은 1시간 정도 걸렸다. 내가 앞장서서 지형을 확인하며 올라갔고 찰스는 항상 몇 걸음 뒤에 있었다. 평지에 도착하자 나는 어두운 동굴 입구를 가리켰다. 저기야. 숨이 찼다. 시작은 저기서부터야. 현지인들은 그곳을 미망인의 골짜기라 불렀다. 그냥 전설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동굴 안은 차가웠고 금속성 냄새가 났다. 오래된 동전과 젖은 흙 같은 냄새. 우리는 헤드램프를 켰다. 내 심장은 빨라졌고 벽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마침내 그것을 보았다. 암석을 가로지르는 반짝이는 검은 띠. 탄탈륨. 풍부하고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광맥. 목이 메었다. 맞았어. 속삭였다. 바로 이거야. 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시료를 채취하고 하나씩 라벨을 붙였다. 그때 뒤에서 찰스가 한 걸음 물러서는 소리가 들렸다. 발밑에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에 너무 몰입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가 불렀다. 나영아, 낮고 부드럽게. 이리 와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말투에서 뭔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천천히 돌아서며 시료를 가방에 넣었다. 뭔데?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척추를 차갑게 만드는 그런 웃음. 그냥 와봐.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헤드램프 불빛이 뒤편의 울퉁불퉁한 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나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사랑해. 알지? 그의 손이 허리에 감겼다. 숨이 멎었다. 찰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가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은 내가 알던 그가 아니었다. 미안해. 그리고 밀쳤다. 빠르고 정교하게. 내 등이 벽에 부딪혔고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는 입구 쪽으로 달아났다. 나는 일어나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먼지와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들렸다. 돌이 떨어지는 첫 번째 소리. 그 다음 더 큰 굉음. 입구가 돌과 자갈로 무너지는 소리. 나는 달려갔다. 손이 딱딱한 벽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돌. 주먹으로 두드리고 목이 찢어질 때까지 외쳤다. 찰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열어. 정적. 그리고 그의 목소리. 침착하고 거의 다정하게 들렸다. 너 항상 돌을 더 사랑했잖아. 이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 그는 떠났다. 나는 이마를 돌에 기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찰스는 모든 걸 계획했다. 엘크몬트를 떠난 그 순간부터 이건 그의 시나리오였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손전등의 빛은 동굴에 젖은 벽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일정하게, 마치 고통을 세는 시계처럼. 15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났다. 살아있는 채로 묻혔고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를 거라 생각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른다. 몇 분? 몇 시간? 시간은 지하에서 다르게 흐른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치고 침묵은 영원처럼 느껴진다. 나는 억지로라도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연구소의 내 팀, 보조금 심사위원회, 몇 주 동안 연락이 끊긴 여동생, 그리고 찰스. 항상 그였다. 손이 떨리며 손전등을 더듬었다. 빛을 조정하던 중 앞쪽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바위도 결정도 아닌 움직임. 나는 몸을 굳혔다. 약 6미터쯤 앞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다가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덥수룩한 수염과 날카롭지만 생기 있는 눈을 가진 사내였다. 그 눈이 내 눈을 정확히 잡아챘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동굴 전체가 울릴까 두려웠다. 누구세요? 쉰 목소리가 간신히 튀어나왔다. 그는 흠칫도 하지 않았다. 손바닥을 펼치며 말했다. 진정해요.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천천히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왼손엔 오래된 랜턴이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사냥용 칼이 매달려 있었다. 그의 옷은 낡았지만 실용적이었다. 캔버스 재킷, 바렌 청바지, 지늘기 말라붙은 무거운 부츠. 이런 동굴에서, 아니 세상 어디서도 만날 법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엘리아스라고 해요. 그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에겐 공통된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손전등을 무기처럼 움켜쥔 채 물었다. 도대체 여길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출입구는 무너졌는데. 다른 길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나가는 길도 쉽지는 않지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믿기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여기서 살고 계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는 3년째 이 산을 떠난 적 없어요. 이곳이 조용하고 나름대로 안전하죠. 나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말투엔 위협은 없었다. 오히려 침착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다 들으셨어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남편분 돌아올 생각 없을 겁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날 죽이려 했어요. 엘리아스의 턱이 굳어졌다. 사람들은 절망하면 끔찍한 짓을 해요. 하지만 그건 계산된 행동이었죠. 그는 무너진 돌무더리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당신을 단순히 가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환기 통로까지 막아버렸어요. 곧 이동해야 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어디로? 더 깊은 쪽에 방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지도를 그려왔어요. 그중 하나가 지하강으로 연결됩니다. 그 강은 상이슬그로 흘러가요. 하지만 길은 좁고 젖고 위험해요. 장비와 음식, 조명이 필요하죠. 그래도 우리에겐 그게 최선이에요. 왜 도와주는 거죠? 나는 물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당해봤거든요. 믿었던 사람을 잃는 그쪽. 그의 말 속엔 아직 말해지지 않은 고통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남자를 바라보며 그가 이유 대신 생존을 건넸다는 사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터널은 점점 좁아졌다. 단일 열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광물 풍부한 물냄새와 함께 더 오래된 금속성의 향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앞서가는 엘리아스의 발자국에 집중했다. 침착하고 확실한 발걸음. 10분쯤 지나자 우리는 좀 더 넓은 공간에 도달했다. 그의 랜턴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다. 방이라고 부르기에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형태가 갖춰진 공간이었다. 표류목으로 만든 선반엔 통조림과 도구, 손전등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한쪽엔 잘 말린 침낭이 놓여 있었다. 활에는 자연 통풍구가 위로 뚫려 있어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 여기가 내 작은 동굴이야. 그가 건조하게 말하며 랜턴을 내려놓았다. 변변치 않지만 할 일은 해. 나는 그 공간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3년을 여기서 사신 거예요? 가족을 잃고 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남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었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천천히 그가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팔을 감싸 안았다. 다시금 모든 현실이 밀려왔다. 원래는 그저 일하러 온 거였어요. 나는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따라오겠다고 했고 낭만적일 거라고 했죠. 우리 둘만. 팀도 없고 방해도 없고. 엘리아스는 말없이 내 말을 들었다.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입구를 막을 장비를 가져왔죠. 밧줄, 공구. 그건 계획이었어요. 그 발견 때문이겠죠. 엘리아스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 수십억 가치가 있어요. 희귀 금속. 그는 돈을 받고 나는 과학을 받어요. 엘리아스는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고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당신은 목적을 받고 그는 도피를 본 거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날 처음 봤을 때 당신은 뭘 봤어요? 그는 내 눈을 마주 보았다. 이유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 수가 없었다.
불의 온기가 손끝의 냉기를 쫓았지만 머릿속의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타닥거리는 불소리와 뒤편 어딘가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야생 허브로 끓인 차를 건넸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받았다. 새벽 전에 떠날 거예요. 엘리아스가 말했다. 갈 길이 멀어요. 나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정말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반드시, 그리고 처음으로 몇 시간 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새벽이 오기 전 짐을 조용히 챙겨 떠났다. 엘리아스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모든 걸 정리했다. 통조림과 정수 필터, 예비 배터리, 밧줄, 방수포까지. 나는 작은 배낭을 들었고 안에는 내가 채취한 샘플이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왔는데도 그 암석이 지금 내게는 단순한 광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찰스가 나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내 것을 훔치고 나를 지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우리는 좁은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몸은 여전히 추락의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았고 근육은 한 걸음마다 비명을 질렀다. 손전등의 빛이 벽을 스치며 광물의 결정을 반사할 때마다 마치 어둠 속에 남겨진 유령들의 길을 따라가는 듯했다. 앞에 좁은 통로가 있어요. 엘리아스가 경고했다. 약 5미터쯤 기어가야 해요. 꽉 끼지만 침착하게 움직이면 돼요. 불안하면 멈추고 소리쳐요. 나는 침을 삼켰다. 폐쇄공포증이 원래 없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그는 먼저 몸을 밀어 넣었다. 100번은 해본 듯 능숙하게 움직였다. 나도 배를 깔고 기어 들어갔다. 숨은 거칠고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쿵쾅거렸다. 얘기해줘요. 나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바로 앞에서 들렸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요. 왜 이곳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내 이름은 연아였어요. 딸은 수진. 9살이었죠. 말 타는 걸 좋아했어요. 차가운 돌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나는 숨을 이어갔다. 우린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하이킹 중이었어요. 산사태가 갑자기 덮쳤죠. 나는 구조대 훈련도 받았고 지형에도 익숙했지만 불과 6미터가 모자랐어요. 나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맨손으로 몇 시간이고 팠어요. 손이 피로 물들 때까지. 처음 찾은 건 연아의 목걸이였고 그 다음엔 수진이의 작은 부츠였어요. 속이 뒤틀렸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그 뒤로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걸 떠났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침묵이 클수록 죄책감의 메아리가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죠. 우리는 또 다른 방에 도착했다. 나는 놀람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벽엔 길고 섬세한 석순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끝부분엔 물방울이 맺혀 반짝였다. 바닥은 미세한 광물 웅덩이로 물결쳤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얘기 필요했어요. 말하면 공포가 사라지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우리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바뀌었다. 차고 습해졌고 멀리서 낮고 일정한 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이에요. 엘리아스가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로는 갑작스럽게 열렸고 우리는 검고 거세게 흐르는 지하강 위의 벼랑 끝에 섰다. 물소리는 공간 전체를 메우며 벽에 부딪혀 울려 퍼졌다. 엘리아스는 강 건너 바위 벽을 가리켰다.
강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몇 시간 정도 걷다가 강을 건너야 할 시점이 옵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마치 기름처럼 어둡고 거친 물살. 이 길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강했다. 벼랑은 매우 좁아서 때로는 발 하나 겨우 놓을 공간뿐이었다. 나는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가 손을 내밀어 균형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싫었다. 나는 항상 산에서, 연구실에서, 회의실에서 남을 이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낯선 이의 손길이 생명줄이었다. 길이 조금 넓어진 곳에서 우리는 잠시 앉아 간식을 나눴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찰스, 벌써 사람들한테 말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마 벌써 움직였을 거예요. 사고였다고, 당신을 구하려 했다고. 나는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사람들은 편리한 걸 믿어요. 엘리아스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보여주면 달라지죠. 나는 턱을 굳혔다.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샘플은 가지고 있죠. 나는 배낭을 두드렸다. 방수 처리해서 안전해요. 잘했어요. 그게 당신의 증거가 될 거예요. 나는 찰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오만한 미소, 계산적인 눈빛. 내가 땅 밑에서 피를 흘릴 때 그는 위에서 이야기를 짜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건 무언가를 의미했다. 엘리아스는 조용히 일어섰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다시 일렬로 걸었다. 강은 계속해서 울부짖듯 흐르고 있었다. 어느 지점에서는 길이 완전히 사라졌고 우리는 바위 벽을 따라 허벅지까지 물에 잠긴 채 걸어야 했다. 바위에 바짝 붙어요. 그가 말했다. 손잡이를 잘 잡고 옆으로 움직이세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한 발, 또 한 발.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다리 근육이 타오르는 듯 아팠다. 손가락은 바위를 붙잡은 채 감각을 잃어갔다. 마침내 우리는 다시 마른 바위 위로 올라섰다. 나는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고 그는 가방에서 마른 수건과 발열팩, 은박 담요를 꺼내 덮어주었다. 여기서 잠깐 쉬어요. 10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나는 이를 딱딱 부딪히며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앉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에 머물렀다. 당신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도요. 그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눈까지 닿았다. 우리 앞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고 그것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 빛이었다. 우리가 도달한 곳은 좁은 협곡이었다. 강물은 이 지점에서 바위벽 사이를 좁고 거세게 밀고 나갔다. 엘리아스는 앞에 서서 벽을 가리켰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양쪽 바위가 닿는 이 구간, 여기를 통과해야 해요. 나는 물살을 바라보았다. 검고 불길하게 일렁이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나는 물었다. 5m, 많아도 6m.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수영해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나 먼저 갈게요. 반대편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니까. 나는 주춤했다. 만약 아니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전해요. 공기의 흐름이 느껴져요. 소리가 전달되는 방식도 달라요. 반대편엔 빛과 산소가 있어요. 확실히 느껴져요. 나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근거 있는지보다 그가 얼마나 단호하게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는 방수 자루에 장비를 이중으로 싸매고 단단히 묶었다. 그러고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팔은 몸에 붙이고 물살에 저항하지 말고 따라가요. 경사가 느껴지면 위로 헤엄쳐요. 난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강한 몸놀림으로 파고들었고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1분, 2분. 숨소리도 멈춘 채 나는 시간을 셌다. 동굴의 벽이 숨을 죽인 채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아직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틀렸다면? 수압이 더 강해졌거나 새로운 바위가 무너져 길이 막혔다면?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마침내 물살 위로 튀어오르는 소리. 엘리아스가 반대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젖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됐어요. 길 열렸어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2번. 그리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물은 마치 주먹처럼 온몸을 가격했다. 폐는 얼어붙은 듯 조여들었고 세상은 거품과 압력 속으로 사라졌다. 물살은 나를 옆으로 밀고 회전시키고 앞으로 던졌다. 공포를 억누르며 몸을 단단히 접었다. 팔을 몸에 붙이고 머리를 숙인 채 흐름을 따라갔다. 몇 초였는지 몇 시간 같았다. 그러다 경사가 느껴졌다. 위로. 나는 필사적으로 발을 차며 위로 헤엄쳤고 갑작스레 공기가 폐에 들어왔다. 나는 물 위로 떠오르며 헉헉 숨을 쉬었다. 그리고 엘리아스의 2팔이 나를 끌어올려 바위 위로 올렸다. 우리는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해냈어요. 그가 외쳤다. 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울음처럼 나왔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아니죠. 그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물기가 마를 때까지 쉬었다. 마지막 남은 단백질 발을 나누어 먹으며 침묵 속에서 몸을 녹였다.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더 이상 지하의 탁한 냄새가 아니었다. 송진과 이끼, 흙냄새가 섞인 살아있는 공기였다. 위쪽 어딘가에서 나는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엘리아스를 바라보았다. 지금쯤 찰스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거짓말을 완성하고 있겠죠. 아마 당신이 실수로 떨어졌다고. 자기가 도우려 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인터뷰도 했겠지. 영웅의 얼굴로. 엘리아스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야죠. 우리는 다시 걸었다. 점점 높아지는 통로를 따라 다시 바위 틈을 지나 흙냄새가 점점 짙어지는 좁은 샤프트를 지나갔다. 어느 순간 앞쪽에서 미세한 빛이 보였다.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황금빛 햇살. 엘리아스는 그 틈을 밀어내고 내게 먼저 나가보라고 했다. 나는 발을 내딛었다. 햇빛이 피부에 닿는 순간 그것은 성스러운 무엇처럼 느껴졌다.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다. 나무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고 바닥엔 소나무 바늘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으며 바람은 잎사귀를 스치며 노래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세상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시원한 산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고 숨을 내쉴 때마다 눈물이 맺혔다. 엘리아스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빛속에서 그의 수염이 황금빛을 머금었고 눈빛은 맑고 고요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 멀리 실처럼 가는 도로가 보였고 엘크몬트의 희미한 윤곽도 눈에 들어왔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작은 마을. 평범해 보이는, 그러나 나겐 전혀 평범하지 않은 곳이었다. 3시간 후 먼지투성이의 차림으로 우리는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았다. 유령을 본 듯한 눈빛이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동네 식당이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현실을 붙잡고 싶었던 걸까? 기름에 지글지글 튀겨지는 달걀 냄새, 싸구려 커피 냄새, 그것들이 지금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나를 완전히 멈춰 세운 건 벽에 걸린 TV 화면이었다. 그곳에 찰스가 있었다. 우리 오두막 앞 검은 옷을 입고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고 있었다. 사고였습니다. 새 구간을 탐사 중이었어요. 무너짐이 갑작스러웠어요. 구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식당 종업원이 내 얼굴을 보고 말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엘리아스가 그녀 앞으로 나섰다. 보안관 사무소는 어디죠? 그녀는 메인스트리트 끝을 가리켰다. 2 블록만 가시면 돼요. 우리는 기다리지 않았다. 보안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땐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책상 뒤의 경찰관은 우리를 보고 눈을 깜빡였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겪었는지 아직 눈치채지 못한 표정이었다. 저는 배나 나영입니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살인미수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경찰은 즉시 우리를 안쪽 사무실로 데려갔다. 또 다른 경찰관이 호출되었고 우리는 하나씩 진술을 시작했다. 나는 샘플을 꺼내 보였다. 엘리아스는 자신의 증언을 통해 시간대, 찰스가 한 말, 동굴 붕괴 직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밀었는지, 그가 입구를 어떻게 봉쇄했는지를 정확히 진술했다. 함께했던 15년의 기억,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찰내 어떻게 배신으로 변했는지 그 모든 사실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보안관은 무거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체격이 단단하고 눈가에 주름이 많은 중년의 남자였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우리 관할을 넘어서는 일이군요. 카운티에 연락해야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주세요. 그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 발견을 자기 걸로 등록하려 들 거예요. 그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몇 가지를 입력하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이틀 전에 당신 사망 증명서를 접수했어요. 배우자 자격으로 지적재산권을 상속하겠다고 신청했네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겠네요. 그리고 그 발견이 제 것이라는 것도요. 당신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엘리아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떴다. 이번엔 정말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대여한 셔츠와 어울리지 않는 청바지를 입고 낯선 모텔 침대에서 눈을 떴다. 방 안엔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동굴에서의 그날들 이후로는 이곳이 마치 호텔처럼 느껴졌다. 옆방에 묵던 엘리아스가 해뜨기 직전에 노크했다. 준비됐어요. 그는 말했다.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카운티 수사관들, 투자자들까지 다 올 거래요. 그는 지금이 마지막 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말을 바꿔야겠네요. 산으로 돌아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 이미 현장에는 경찰차와 언론 차량,
민간 복장의 수사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수풀 뒤에서는 숨겨진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다. 나는 채석장 인근에 세워진 SUV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도로와 나무들, 나를 거의 무덤으로 만든 그 땅을 다시 바라보았다. 찰스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숲 너머에서 그와 투자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지프차와 고급 SUV 한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찰스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들릴 만큼 선명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여느 때처럼 매력적인 말투로 손을 흔들며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참으로 익숙한 장면이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했고 그런 외향적인 기술은 그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그날 그 말들은 나를 파묻기 위한 도구가 되었었다. 형사 모건은 조용히 몸을 뒤로 기대며 속삭였다. 그가 말할 수 있는 만큼 말하게 두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때 당신이 나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지 않았다. 놀라웠지만 나는 평온했다. 동굴한 절망과 공포 속에서 단단해진 내면이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었다. 차량 내부에서는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찰스의 말이 그대로 들려왔다. 힘들었어요. 그녀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죠. 열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굴 붕괴는 너무 심각했어요. 나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녀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는 척했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유산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유감입니다. 보고서상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광물 분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 서류만 마무리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형사모건이 무정의에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나는 차량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자갈밭 위를 걷는 내 부추 소리가 나무숲보다 먼저 새들을 놀라게 했다. 몇 걸음 뒤 찰스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입은 반쯤 벌어졌고 눈은 확장되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안녕 찰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나영, 너 어떻게 놀랐어?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변은 고요했고 수사관들이 조용히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이미 장례식 준비는 다 끝났겠지. 인터뷰 잘 봤어. 감동적이더라. 그게 나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운걸거렸다. 동굴이 무너졌고 난 당신이 무너뜨렸지. 내가 잘났다. 밧줄이랑 공구까지 준비해왔잖아. 그리고 뭐라고 했더라. 이 돌들이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라고. 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지는 게 보였다. 형사 모건이 다가왔다. 찰스 베가 당신을 아내 나영 베가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욕을 뱉었다. 찰스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나를 바라보며 마치 자기 악몽에서 걸어나온 존재를 본 듯한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천천히 끌려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이런 식이 될 줄은 몰랐어, 나영. 그만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넌 나를 묻었어.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진실은 이미 벽 속에 있었어. 넌 그게 말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경찰들이 그를 데리고 사라졌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승리를 느낄 줄 알았다.
복수의 쾌감이나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기대했지만 내 안엔 오직 깊은 피로만이 있었다. SUV 쪽으로 걸어갔다. 투자자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현장이 정리되고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엘리아스를 찾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났어요. 아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야 시작이죠. 나는 마지막으로 미망인의 골짜기를 돌아보았다. 찰스가 나를 가두려 했던 그 동굴 입구는 이제 단지 무너진 돌무더기일 뿐이었다. 그냥 암석, 그냥 지지락. 더 이상 공포도 아니었고 나를 억누르던 감정의 무덤도 아니었다. 그는 실패했다. 아니, 그는 애초에 자기가 훔치려 했던 게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엘리아스를 향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어떤 장소들은 우리를 지키려 선택한 것 같다고. 그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장소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 안에서 당신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서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그가 어둠 속에서 내게 다가왔을 때를 떠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고 믿어주었고 끝까지 함께 걸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살아있었다. 구원받았고 어쩌면 진짜로 보여진 존재가 되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선하고 약속으로 가득했다. 나는 동굴의 입구에 섰고 햇살은 계곡 아래로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다. 엘리아스는 장비를 정리하고 병에 든 물과 방수포를 차에 싣고 있었다. 주변의 숲은 다시 살아나듯 속삭였다. 바람은 소리풀 흔들었고 새들은 노래했다.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안엔 소나무 향과 가능성이 가득했다. 아주 오랫동안 이곳은 나의 감옥이었고 생존의 통로였고 이제는 경계선이었다. 예전의 나와 앞으로 될 나 사이를 가르는 선. 나는 엘리아스를 향해 돌아섰다. 빛속에서 그의 수염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고 깊었다. 정말 고마워요. 나는 낮게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당신이 가장 힘든 일을 해낸 거죠.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몰랐을 때 나타났어요. 내가 다시 빛을 보게 해줬고 무엇보다도 날 믿어줬어요.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믿었어요. 당신은 살아야 했으니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어떤 것이 조용히 울렸다. 단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짜로 살아가는 것. 나는 그 얼어붙은 강 속에서 몸을 던질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실현시켜 주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나는 말했다.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하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는 나란히 산길을 따라 내려왔다. 우리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고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내가 빌려온 SU가 먼지에 덮인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뒷문을 열고 가방을 실은 후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엘크몬트에 함께 갈래요? 연구소에도? 그는 잠시 먼 산길을 바라보다 나를 향해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난 한 번도 이 산을 떠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볼게요. 나는 눈물이 찔끔 고였다. 나는 그의 팔에 손을 얹었고 지하에서의 그 차가운 고독 이후 처음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고마워요.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도로를 따라 내려왔다. 마을로 향하는 동안 도시는 아직 아침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멀게 느껴졌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먼지투성이의 낯선 이방인이었을 테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질학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라미레즈 소장이 나를 마치 살아 돌아온 기적처럼 반겼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제출된 증거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축하해 주었다. 사무실 안쪽, 나는 몇 장의 서류에 서명했고 그동안 찰스가 시도했던 모든 상속 신청과 지적재산권 주장들은 공식적으로 무효화되었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고 내 발견을 회복했다. 거짓된 죽음의 기록도, 찰스의 위조된 계략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었다. 그 후 엘리아스와 나는 복도와 실험실을 함께 걸었다. 그는 광물 샘플이 진열된 전시실도, 내가 처음 광맥을 분석했던 작은 연구실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여기가 당신의 세상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걸 직접 보게 되어 영광이에요. 나는 웃었다. 그 웃음엔 고통의 그림자 대신 삶의 빛이 있었다. 그럼 당신은요? 이제 어디가 당신의 자리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동굴의 침묵과 사람들의 심장소리 사이 어딘가 아마 당신 곁이겠죠.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단지 감사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저 위로받은 생존자 사이의 우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어둠을 걸었고 진실을 직시했고 그 끝에 손을 잡을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선택이었다. 그 후 몇 주간 나는 다시 현장에 복귀했고 이번엔 완전한 팀과 법적 보호 아래에서 탄탈럼 채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엘리아스는 내 곁에 머물렀다. 그는 신입 연구원들에게 생존 훈련을 가르쳤고 탐사 노선을 안전하게 설계해 주었고 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연구소는 발견지를 베나 융기 베가리지라 명명했다. 나는 그 명예를 조용한 자부심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저녁 연구소가 조용해졌을 때 엘리아스가 문을 두드렸다. 그는 두 잔의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고 우리는 발코니에 나란히 앉았다. 황혼이 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생각해봤어요. 그가 말했다. 앞으로에 대해. 나는 차를 들고 미소 지었다. 그렇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머물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학문엔 문외한이지만 충성심과 용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법은 알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느꼈다. 산이 나를 열었고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도 좋아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가 웃었고 이번엔 그 웃음이 밤하늘 아래 오롯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잔을 맞부딪혔고 그 소리는 조용히 밤 공기 속으로 퍼져갔다. 나는 다시 미망인의 골짜기를 떠올렸다. 한때 나의 무덤이었고 이제는 나의 증언이며 새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 세상은 여전히 광대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발견을 되찾았고 내 목소리를 회복했으며 내 곁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믿음은 나의 생명을 살렸고 그의 존재는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별들이 고요히 머리 위를 돌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반드시 의미 있게 살겠다고. 더 이상 어둠이 내 진실을 묻도록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